이번 시간에는 61페이지부터 해 나가십니다. 61페이지 찾으셨죠? 나는 살아오면서 상업적이나 주거지역이란 말을 들어본 적 없다. 예, 다들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공법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하게 되면, 내가 만약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은 도시지역이 좋겠습니까? 관농자가 좋겠습니까? 도시지역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으로 각각 나누고 있는데,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이 주거지역, 상가 만들 수 있는 곳이 상업지역, 공장 만드는 곳은 공업지역, 그리고 소풍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도 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에 확실히 만들어지는 게 왕숙 2지구, 양정지구 바로 위에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마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 호수공원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용산공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 중에 내 땅은 상업지역에 지정되는 게 참 좋은데 간혹 농림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 나는 작은 농가주택 하나 만들고 만다? 여기에 나이트클럽이라 불리는 위락시설을 만든다. 돈 내는 건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한 2년 반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놨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자율적으로 용도지역을 이용하게 맡기게 된다고 하면 이 농림지역에 엉뚱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해 공장을 배치하여 산업 폐기물이 팔당댐에 흘러가버리게 된다면 수도권의 상수원은 더 이상 상수원 역할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역을 각각 지정하게 되면 저 목적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행위 제한은 특정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 크기에 대해서도 제한 가능한 것이 건축 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을 행위 제한에서 제한 가하는데, 우리 건물 크기를 건평, 그리고 연건평이란 말로 건물 크기를 표현하게 되는데, 건평이란 말 쓰게 되면 그것은 건축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관계되어 있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고, 용적률은 연건평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보통 대상에 관한 문제를 가끔 시험에 출시하고 28회 때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출제하는데 28회 때 용적률을 시험에 낸 적이 있고 29회 때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상 절차 행위 제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얘는 해놓으면 참 편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현재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조례로 용도 지역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로 용도 지구의 종류를 정할 수 있지만 용도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해 놓게 되는데 그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률에서는 용도 지역 종류를 도시 지역과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농림 지역은 농업과 임업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농업이나 임업을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된 농림 지역에서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죠. 그 생산 목적을 지정하는 것이 농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서 강원도 설악산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곳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단풍이 가을에 막 들게 될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단풍놀이 가시면 기분 좋은데 시험에 떨어진 상태에서 가시게 되면 피눈물이 납니다. 단풍빛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유는 도로 등의 시설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아 자연경관이 우수하게 보호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목적은 무엇이다?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 도시지역 외곽에 도시지역인 듯 하면서도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면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면사무소 소재지에 면사무소와 우체국, 파출소 몇 개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몇 없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 하기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런 곳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외곽에 농림지역과 관련된 농경지가 관계 수리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라면 농림지역이지만 관계 수리설 없이 하늘에 떨어지는 비만 바라보는 천수답이라고 하면 농업 생산량이 좀 부족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라면 관리지역이 됩니다. 자연환경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나무가 몇 그루 자라지 않는 그런 애매한 곳이 있다면 그때 관리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애매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도시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농림지역에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생산.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은 보전입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관농자라 분류는 비도시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개? 5개입니다. 반면 도시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지역을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는 세분하게 되었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 주거지역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 글자 따면 전일, 준이란 말을 보게 되는데 우리 전태일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분 이름도 들어봤다면 이제 전일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눕니다. 전일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하나 봐주실 것은 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한 개념은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 남양주 주택가 중에 밤 8시 이후에는 동네 조용한 곳 있지 않습니까? 개 짖는 소리만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전용 주거지역이고 밤 늦은 시간에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포장마차가 갖춰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곳이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현재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주택은 크게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이 있다면 걔를 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있다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현재 구분하는데, 저 일반 주거지역의 세부 기준은 층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있다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우리 학원 뒤편에는 상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밤늦은 시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상가주택이 있는 저 동네는 1종 전용 주거지역이겠습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이겠습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2종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서 우리 주변에 10층짜리 아파트나 15층짜리 아파트 보셨다고 하면 걔가 들어서는 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층수 제한은 없지만 한 10층에서 15층 내외 아파트 들어가 있는 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35층 아파트가 또는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걸 구분하시고, 4층 이하의 저층 주택 중심으로 개발되는 곳이 있다면 1종, 중층 주택이라면 2종, 중고층이라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말하는데, 간혹 주상복합 건물이 만들어진 곳이 있다면 걔가 준주거지역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우리 중공업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화공장이나 공예공장이 배치되는 곳이 있다면 전용 공업지역이고요. 그리고 경공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경공업 배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준공업지역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구두 공장이 그렇게 많은 곳이 성수동 일대라고 합니다. 그곳 지금 개발한다고 난리가 아니죠.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공업지역인데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 가능하다 해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산 지달탄 지역이나 또는 영등포 구 일대라고 하면 대부분 준공업지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러한 곳이 서울에서는 경공업이 배치되는 용도지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경공업 외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가능한 용도지역일 때 준공업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고자 지정하는 용도지역인데, 우리 GM 자동차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반도체 공장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재건 만들고자 하는 테크노밸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지역은 전1, 준으로 나뉘는데 중화공업, 공해공장 이 말 나오게 되면 전용공업지역, 경공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심, 부도심을 중심상업지역이라 하고 중심상업지역 외곽에 일반적인 상업기능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우리 구리에 농산물 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곳이 있다면 걔가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근린 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상업지역은 종류가 4가지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중국하고 일본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일, 유, 근으로 기억하시면서 용도지역을 잠깐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자연 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곳을 자연 녹지지역이라 하고 생산 녹지지역은 농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생산 녹지지역이라 하는데 이 생산 녹지지역에는 화훼 단지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농림지역에 꽃을 생산해서 도시지역으로 배달하게 되면 그 사이 시대를 버린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녹지지역에 화훼 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곳이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김영란법 때문에 이 생산 녹지지역에 화훼 단지가 문 닫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다. 요즘 카네이션도 달아주면 안 되죠. 1년 내내 카네이션 키웠다가 하루 판매하고자 하는데 그걸 법으로 규제해 버리다 보니 이 생산 녹지지역에 화훼 단지들이 많이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생산 녹지지역을 만약 나중에 내가 취득하게 되면 좀 법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가치할 수 있는 것이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이라면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이 있거든요. 그 남산은 함부로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곳이 보전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 주거지역의 경우는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 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총 몇 개입니까? 6개. 상업지역은 총 몇 개? 4개입니다.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라면 저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총 16개입니다. 비도시지역인 관농자 고려하면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21개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이런 용도지역의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월달에 해 나가실 겁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이번 30회 시험 때는 절차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올해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은 가끔 시험에 출제하고 절차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며 행위 제한은 매년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매년 출제할 것을 우리가 먼저 찾고 하셔야 되죠. 동의는 하지 않으시지만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도시지역 찾으셨죠. 그리고 양갈 1번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보시니 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택이란 말 주셨습니다. 양환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 하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공동택 중심의 양환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하는데 저층 주택부터 4층 이하까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3종 1번 최고 지역은 중고층 주택 추천하시고, 편리한 주거環境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준주거적 제목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1, 유근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중1, 유근, 중국하고 일본은 있다, 가까이,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을 줄입니다. 중화공업이라는 말 보게 되면 전용, 경공업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생보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역으로 각각 구분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생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찾으셨죠. 그리고 3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이미 사항이다. 강행 규정이다. 계획은 필수사항이죠.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3번 용도지역 지정 특례 3월 달에 할 겁니다.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4번 찾으셨죠. 이걸 외우라고 하면 절대 안 외우실 것 같고, 시험에 매년 나오기 때문에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특정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뭐라 한다? 건축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을 뭐라 한다? 건폐율이라 표현하고, 연면적 좌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한 장 넘기시니 67페이지에 3번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찾으셨죠. 그리고 제일 전용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왼쪽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시이건 서울이건 부산이건 광주이건 관계없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도시군 계획조례가 도시군 계획조례 주놓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으로서 남양주와 서울 서로 다를 수 있죠. 조례에서 허용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은 총 몇 개 있겠습니까? 용도지역은 총 몇 개? 21개입니다. 저 21개마다 시행령과 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각각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93페이지까지 넘기시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쭉 나와 있습니다. 가끔은 독학으로 책만 구입하셔서 공부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얘가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이것 외우시다 보면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시다가 이제 역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포기해버리십니다. 진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건축 제한은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딱 6가지만 기억하시게 되면 매번 출제되는 건축 제한 규정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딱 2개 빼고는 저 6개로 다 해결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우리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이 2군데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터미널 주변 지역으로서 24시간 내내 대형 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소음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는 공해 공장이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24시간 방독면 쓰고 생활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곳에는 주택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한 장짜리로 아니면 11.12에 국토계획법에 대한 요약서를 함께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예, 다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는 건데 뭐 적고 싶으시면 적어도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지금 들으시면서 왜 단독택 건축이 곤란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주거 형태 중에 가장 개발 잘 된 곳,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을 구분하십니다. 다만 얘는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작년에는 다음 중 국토계획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이다. 틀린 거 찾아라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답이었거든요. 수업시간 중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만 들었지 있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 그래버리시면 참 손해십니다. 다만 작년에 아파트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그러셔야 됩니다. 대신 취지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아파트는 주택의 한 종류로서 규모 작은 단독택도 건축할 수 없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에는 규모 큰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때 아파트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4층짜리는 아파트가 될 수 없습니다. 두 곳은 아파트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업지역 중에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에 지정한 용도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인데 제가 GM 자동차 공장이 부평에 있다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공장같이 큰 규모의 공업을 배치하고자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규모 큰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자연 녹지지역이란 말과 계획관리지역이란 말을 보셨는데 그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답이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이걸 다른 형태로도 시험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녹과농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개발의 상징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용도지역 특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공동택 구분에 따라 1종, 2종 구분하거든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할 수 없겠죠.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인데 저층이라면 몇 층짜리? 4층 이하입니다.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아파트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얘 기억하는 게 마음 편하십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억하는 게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용도지역은 총 몇 개 있다? 21개거든요. 이게 더 나으신 것 같은데요. 대신 단수 남기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얘가 출제되었을 때 몇 분은 틀렸다 하시더라고요. 분명 가르치셨는데 아마 응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녹간 농자는 공부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본 적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추셨습니까? 예,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올해 시험에 안 놉니다. 왜?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만 한 개 문장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녹간 농자란 말 보게 되면 건축할 수 없죠. 개발의 상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공부하실 것이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근린 생활시설을 약칭해서 근생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이 근린 생활시설은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상가 중에 80%가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1종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하고, 2종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컵라면 설화산 꼭대기 올라가서도 끓여 먹을 수 있거든요. 컵라면 팔던데요. 그래서 소매점에 해당되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그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올해는 꼭 봐놓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일반 주거 지역에도 건축할 수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을 말한다? 조례라 했습니다. 조례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2종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식당 중에 휴게 음식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휴게 음식점은 원초로 1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우리 학원 밑에 있는 김밥천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일반 음식점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가끔 밤늦게 화려한 네온 사인에 장식되어 있는 간판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간판에 장밋빛 인생, 인연, 정 이렇게 써져 있는 곳 있으시다면 낮에 방문하시게 되면 간판 한 켠에 일반 음식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판매하는 곳이 일반 음식점인데 걔가 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얘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그제서야 가능하고,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다만 저 2종 근린 생활시설에는 종교시설로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지만 전용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가 한 가운데 교회 있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교회 옆에 거주하시다 보면 일요일만 되면 나도 모르게 박수 치시고 찬송가도 함께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알라이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종교 집회장은 바닥 면적합 얼마? 500 미만일 때는 어디에도 전용 주거 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고, 이것 빼고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서는 조례 규정을 배제한다 이 말 나옵니다. 조례에 대한 특례 규정을 배제하게 되면 일반 주거 지역에도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죠. 최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근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함께 보시는 것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에만 건축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이 초중고등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체육시간이 있는데 방독면 쓰고 운동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대신 유통상업지역의 경우는 방음시설을 갖추게 되면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만들 수 없는 용도지역은 어디다? 전용 공업지역이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묘지 관련 시설인데, 묘지와 관련되어서는 녹간 농자에는 묘지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상공,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되는 장례식장, 장례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묘지 관련 시설은 어디에만? 비개발 용도인 녹간 농자에만 묘지 관련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6가지를 잡아뒀습니다. 이 6가지 하시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얘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93페이지까지 모두 해결된 겁니다. 대신 오늘 안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것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에 꼭 나온다는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에게 얘 시험에 꼭 나오니까 내가 보장할 테니까, 내기할 테니까 이것 공부하라고 조용히 이야기하시면 아마 포기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좀 괘씸하다 싶으시면 그분한테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몇 개만 공부한다? 6개. 나중에 숙박설이나 일부 출제 경향에 따라 보실 것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범위에서 계속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저 6가지를 잡아뒀습니다. 얘는 한다 안 한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면 저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9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찾으셨죠? 1번 건폐율이란 말 찾으셨고 2번 용적률이란 말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는 계산 공식이 중요한데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로변을 따라 형성된 대지에는 여러 필지에 걸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건축물을 사람이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저 하늘에 내려다보게 되면 조성되어 있는 대지에 이 건축물의 가장 큰 부분이 평면적으로 보이겠죠. 저 평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히 대지 면적이 100인데 저 건축 면적이 70이었다고 하면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 70%입니다. 앞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 했는데, 세계 미술 중에 시험에는 항상 2개 변수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찾아나가는 것이 시험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이라면 건축 면적이 70이었을 때 건폐율 얼마? 70%가 되게 됩니다. 저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웃 대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건폐율 적용받아 대지 안에 건물 건축하고 나면 그 나머지 땅은 비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특정 건물에 화재 발생했을 때 인접한 건물에 화재가 인하될 염려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건폐율 제한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 전부에 걸쳐 건물 건축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옆집 아저씨도 똑같이 전체에 걸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과 건물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창문 낼 자리도 없고, 건물 한 동에 화재 발생하면 바로 인접한 건물에 화재가 인하되게 될 겁니다. 그런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지를 확보하는 제도를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이 건물이 만약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개층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지 면적이 100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만약
50제곱미터라고 하면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250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4개층의 각 층의 바다 면적 전부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까? 특정인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학원 건물 이용했기 때문에 지하층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일반인은 지하층 존재 사실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용적률은 일반인 기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 시에 연면적은 250이다, 200이다.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100인데 지상층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대지의 용적률은 200%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만약 50%라고 하면 각 층의 바다 면적을 50제곱미터를 했을 때 이 경우는 1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200%라고 하면 지상 4층짜리 건물 만드는 것이죠. 저 용적 차이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용적 차이는 건물 층수, 높이를 좌우하는 간접적인 주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용적률은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입체성을 띈다는 걸 이해하시고 건축 면적과 관련된 건폐율은 평면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폐율과 관련되어 1번 찾으셨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추정수입니다. 비율 말한다. 공식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 공식 대입해서 건폐율 또는 건축 면적 찾는 문제를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용적률 찾으셨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지상층이란 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된 공식 찾으셨죠. 그리고 옆에 방주 보시면 TV라에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제외되는 건축물 부분,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말 나옵니다. 나중에 건축법 보실 때 다시 한번 보실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는 1번만 추정했습니다.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나머지 이번에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부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것은 용도에 따른 분류로서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96페이지 보시게 되면 표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표가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제가 예상하면 올해 용적률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에 건폐율 나왔거든요. 낸다면 용적률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작년 시험은 양가로 4번에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특례를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폐율 적용 완화 규정 찾았습니까? 97페이지에 이게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 2번 용적률 적용 완화 박스에 한 4개 보이실 겁니다. 이 4개가 8회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출제되었겠습니까? 23년 만에. 왜냐하면 10회 이전에는 2년에 한 번 시험이 시행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23년 만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이 건폐율과 관련된 사항은 몇 년 뒤에 나오겠습니까? 23년 뒤에. 그냥 얘는 나중에 다 공부하고 시간 남았을 때 그때 공부하시는 거고 지금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실 것이 바로 96페이지의 표입니다.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주거적은 전용 주거적 1종 2종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폐율은 얼마? 50.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1종과 2종은 60인데 3종은 50%입니다. 5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7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 상업지역은 80, 교통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은 70, 공업지역은 전, 일, 준 관계없이 모두 70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생, 보란 말 기억나시는데 각각 얼마씩? 20입니다. 관리지역은 계생, 보로 함께 기억하시는데 계획관리지역만 40 동그라미 놓습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 이렇게만 잠깐 봐 놓습니다.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 우선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주거지역은 전, 일, 준이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지금 건폐율.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저 건폐율과 관련되어 예외 규정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얼마나 한다? 50%를 한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된 건폐율은 중국과 일부는 있다 가까이입니다. 중일 6은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 상업지역은 90, 유통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은 80, 유통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은 70. 그리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70%로 공통된다 생각해 주시고, 녹간 농자의 경우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간 농조는 기본이 건폐율 20%인데 딱 하나 예외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 얼마? 40%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폐율 수험표 뒷면이든 또는 책상 위에든 567에 9887로 적어놓습니다. 567에 9887. 정 안 되면 컨닝이라 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외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이 아니라 50. 계획관리지역은 20이 아니라 건폐율 40 두고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대통령령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각각 두고 있는데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50씩 올라가는 것 눈에 보이시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 300. 준 주거지역은 500. 1, 3, 5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200씩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5, 3, 1, 9, 5319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용은 300이고 준공업지역은 400인데 50 조정되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간 농자는 80%가 눈에 보이시죠?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은 각각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계획관리지역 1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1, 3, 5로 기억하시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이기 때문에 용적률 100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3이기 때문에 300입니다. 50씩 높아지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얼마? 500. 1, 3, 5로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5319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설마 근린상업지역이 1900은 아니겠죠? 용적률 가장 높은 것이 1500%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5319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전화번호 물어보면 135에
3.19라고 적어 놓으시면 용적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업적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고 녹관용자의 기본 용적률은 80%인데 딱 3개만 예외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용적률 얼마? 100.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얼마? 100. 이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용적률에 관한 문제가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근린 생활설에 관한 문제나 나머지에 대해 문제를 시험에 내게 될 텐데 모의고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별도 알고 하셔야 되죠. 매년 시험에 내게 되는 건축제한만큼은 무조건 잡자. 지금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해버리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다음 달에 제가 수업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대신 할 거는 꼭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다 끝나셨다고 하면 우린 다음 시간에 103페이지에 용도 지구부터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4교시 때 부탁드리는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관 절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뭘 하자?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무엇입니까?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행위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건축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몇 개 보자? 6개. 다만 작년에 아파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5개 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은 용적률이 높습니다. 다만 모의고사도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만 보십니다. 5, 6, 7에 98, 87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35에 53, 19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면 뻔히 아는데 시험에 뻔히 나오는 거 알고 있다면 저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